안녕하세요. 캐나다 투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12월 2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의 늦잠과 커피 한 잔의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시겠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잠시 시간을 내어 캐나다 사회의 깊숙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구체적인 데이터와 흐름을 짚어보는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책임지는 CBSA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그 적발 건수와 솜방망이 처벌 내용이 꽤 충격적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급변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여론과 통계, 그리고 우리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변화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요일 아침을 지적인 정보로 풍성하게 채워드릴 캐나다 투데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국경의 두 얼굴, CBSA 직원 수백 명 비위 적발, 솜방망이 처벌 논란입니다. 캐나다의 관문인 국경관리청 CBSA 내부에서 심각한 수준이 비위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CBSA가 지난 목요일 기관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비위 및 부정행위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그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지난 1년의 회계연도 동안 종결된 내부조사 364건 중 무려 71%에 달하는 255억 건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연도별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직전 연도에는 500세건 중 319건으로 63%였고 2022, 23년도에는 67%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비위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사실로 밝혀지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유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책임 및 직업윤리 위반으로 총 200세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체포 과정에서 규정된 수색 절차를 무시하거나 입국 심사 대상자를 2차 심사대로 넘겨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 그리고 국경 시스템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직무태만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채용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채용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 이민 수속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지인에게 특혜를 준 경우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와 연관된 건수가 15건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약 밀매업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불법 약물을 소지 및 복용하고 근무 중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절도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차별행위가 21건, 재정부정 및 사기행위가 20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비위 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범죄와 연루된 15건 중 해고된 직원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11명은 단순 상담이나 20일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고 나머지 1명은 징계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로 밝혀진 259건의 비위 행위 중 해고된 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22명의 직원은 비위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참자 교인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상 참작 사유라는 것이 직원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과거 징계 기록이 없다 혹은 근속 연수가 길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에린 오고먼 청장은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윤리의식을 강조했지만 현장의 실태와 처벌 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경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원칙이 무너진다면 과연 누가 캐나다의 법과 질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경 관리들의 기강 회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캐나다 사회 내부에서는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급격히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민자 너무 많다 54%, 식어버린 온정, 급증하는 혐오 범죄입니다. 오랫동안 이민자 환대를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캐나다의 사회적 합의가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난민시민부 IRCC가 2024년 11월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4%가 캐나다에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 조사뿐만이 아닙니다.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에버커스 데이터의 11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가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민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리나 디아부 이민부 장관은 이러한 여론 악화의 원인을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그리고 의료 등 공공 서비스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감이 이민자 증가 탓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기존 50만 명대에서 38만 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임시 거주자도 2025년 67만 4천 명에서 2026년 38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이민 시스템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반이민 정서가 단순히 불만에 그치지 않고 특정 인종을 향한 공격적인 혐오 범죄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인종적 동기가 부여된 혐오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아시아계 주민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무려 227%나 폭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경찰에 신고된 남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265건에 달했습니다. 맥길 대학의 루핀더 리다 연구원은 내 가족과 친척 모두가 인종차별이 심해졌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온라인상의 미세한 공격부터 오프라인에서의 노골적인 차별까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이 주택난이나 청년 실업 문제를 언급할 때 이민자 수와 결부시키는 화법이 대중들에게 잘못된 확증 편향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당의 이민 담당 비평가인 미셸 램펠가너 의원은 정부가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를 유입시킨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나 외부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 우리 한인 사회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문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원정 출산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원정 출산, 온타리오주가 절반 차지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경 봉쇄 등으로 주춤했던 캐나다 내 비거주자 출산, 흔히 말하는 원정 출산이 다시 급증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 CIHI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서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출산 건수는 5,43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사이 약 2,200건까지 떨어졌던 수치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5,700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죠. 전체 캐나다 출산 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약 1.5% 수준입니다. 지역별 편차도 컸습니다. 온타리오주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위인 퀘벡주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그 뒤를 BC주와 엘버타주가 잇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대형 병원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 원정 출산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앤드류 그리피스는 수치 자체의 증가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와 이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해진 현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자원을 쓰고 시민권만 받아간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수당은 지난번 법안 C3 수정안을 통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만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즉 속지주의 제한을 시도했으나 자유당과 블록 퀘벡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신 현행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지금 원정 출산 이슈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캐나다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더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2026년 확 달라지는 동포 정책, 복수 국적 50세로 휴대폰 인증 없이도 OK입니다. 한국 재외동포청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차별 없는 포용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교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단연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하향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 국적이 가능한데요. 이를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은퇴 후가 아니라 경제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 시기부터 한국과 캐나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반가운 소식은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공서 업무를 보려 할 때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서 본인 인증 문턱에서 좌절하신 적 많으시죠?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도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 하나면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참여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이 쉬워지면 교민들의 한국 내 경제 활동이나 행정 업무가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인들이 많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가는 팝업 형태의 순회 투표소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늘려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강화합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단순한 해외 거주자가 아닌 국가 발전의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새해를 맞아 행정의 유연함을 택했는데요. 반대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과 협업 강화를 위해 사무실 복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전원 출근이 목표지만 LCBO 복귀 앞두고 공간 부족 호소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다가오는 2026년 1월 5일부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주 5일 전면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면 업무를 통해 협업을 늘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주류 판매를 관할하는 공기업 LCBO 본사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글로벌 뉴스가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토론토 다운타운 퀸즈키에 위치한 LCBO 본사 건물은 현재의 공간으로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출근해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LCBO 측은 직원들에게 정부 지침은 주 5일이지만 공간 확보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주 4일 출근과 하루 재택 근무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재 LCBO는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휴게 공간을 업무 공간으로 개조하고 점심시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자레인지 등을 추가 구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존 프레이저 자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정책을 밀어붙여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공무원 노조 큐피 측 역시 청사를 매각해 공간을 줄여놓고 전원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사무실 복귀 의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LCBO 직원들은 당분간 예외적으로 재택 근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유연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혼란스러운 건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대목을 노린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6번째 뉴스는 기프트 카드 뒷면 꼭 확인하세요. 연말 노리는 바코드 바꿔치기 사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느라 분주한 요즘 사기꾼들에게는 지금이 대목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테리 커틀러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유행하는 수법은 일명 바코드 바꿔치기입니다. 사기꾼들이 매장에 진열된 기프트 카드의 진짜 바코드 위에 자신들의 계좌와 연결된 가짜 바코드 스티커를 정교하게 덧붙여 놓습니다. 여러분이 계산대에서 이 카드를 내밀고 $50, $100를 충전하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이 든 카드가 아니라 사기꾼이 가진 마스터카드로 즉시 입금됩니다. 여러분이 선물한 카드는 잔액이 0원인 빈 껍데기가 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기꾼이 돈을 빼내간 뒤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커틀러는 기프트 카드를 살 때는 반드시 계산 전에 뒷면을 손으로 문질러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매끈하지 않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느낌이 난다면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사기꾼들이 우리의 이름과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이라며 전화가 와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급하니 기프트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연말에 들뜬 마음을 노리는 이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결제 전 한 번 더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사기는 피해야겠지만 알뜰한 혜택은 놓칠 수 없죠. 햄버거를 먹으면 여행 경비가 줄어드는 소식과 억만장자의 차원이 다른 연말입니다. 7번째 뉴스는 햄버거 포인트로 떠나는 여행과 1,000조 원의 사나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행 예약 사이트 익스피디아 캐나다와 맥도날드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맥도날드 앱에 쌓인 마이 맥도날드 리워드 포인트로 익스피디아에서 호텔이나 액티비티 예약을 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환 비율을 알려드리면 2,000포인트는 5% 할인 쿠폰으로 4,000포인트는 7% 할인 쿠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1를 쓸 때마다 100포인트가 적립되니 $20어치 햄버거를 먹으면 5% 호텔 할인권을 얻는 셈입니다. 4인 가족이 세트 메뉴 한 번만 먹어도 금방 모을 수 있는 점수죠. 이 프로모션은 2026년 4월 30일까지 포인트 교환이 가능하고 실제 여행은 2027년 3월 31일 일정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이 지난 금요일 2018년에 승인됐다가 하급심에서 무효화됐던 머스크의 스톡옵션 패키지를 다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주식 옵션의 가치는 무려 1,390억 달러, 약 1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판결 덕분에 머스크의 순자산은 하루아침에 7,490억 달러, 약 1,05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 부자 2위인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보다 5천억 달러나 더 많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햄버거 포인트를 모으는 우리의 일상과 1,000조 원 자산가의 소식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파도 속에서 캐나다 정부의 인공지능 AI 정책 기조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는 규제 풀고 혁신으로 마크 카니 내각 AI 정책 대전환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전 총리 시절 캐나다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을 만들겠다며 유럽연합
EU와 비슷한 강력한 규제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하고 에반 솔로몬이 AI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솔로몬 장관은 최근 몬트리올에서 열린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규제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규제를 풀고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캐나다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혁신의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던 광범위하고 복잡한 AI 규제 법안 빌 C27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대신 내년 초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아동안전 그리고 딥페이크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훨씬 가벼운 법안이 새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솔로몬 장관은 이를 유럽의 강력한 규제와 미국의 자유방임 사이 스위트 스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AI를 더 이상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 아니라 국가 생산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캘거리의 무대가 세계 최고의 무대로 뻗어나간다는 자랑스러운 문화 소식입니다. 9번째 뉴스는 캘거리에서 뉴욕으로 뮤지컬 비치스 브로드웨이 입성입니다. 1988년 배트 미들러 주연의 영화로도 유명해 전 세계인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비치스 기억하시나요?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2026년 3월 27일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프리뷰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완성도를 다듬은 곳이 바로 엘버타주 캘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시어터 캘거리는 2024년 시즌 피날레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당시 제작진과 배우들이 캘거리에 머물며 대본과 음악을 수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캘거리 관객들의 반응과 피드백이 작품의 완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시어터 캘거리의 스태포드 아리마 예술감독은 캘거리의 리허설룸과 무대에서 피어난 작품이 전 세계 관객과 만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하데스타운이나 식스 같은 대형 뮤지컬들이 엘버타를 거쳐 브로드웨이에서 대박을 터뜨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비치스의 브로드웨이 진출은 캘거리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북미 공연 예술의 중요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해보면 국경 관리의 허점이나 이민자를 향한 차가운 시선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민들을 위한 정책 개선이나 문화예술의 성취처럼 희망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ll honor Christmas in my heart and try to keep it all the year. 나는 내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를 간직하고 1년 내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사랑과 관용이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 1년 내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다음 방송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